지난해부터 이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금년도 또 내년도 해가 갈수록 집중화 현상은 현재 속도보다는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올해는 처음으로 수험생 숫자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었던 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이 속출했고 부산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예견된 위기가 현실이 된 상황. 과연 이 부산의 대학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동명대학교 전호환 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상철 원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뭐 지방대 위기라는 말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만큼 절감했던 때가 또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체감하시나요? 총장님 어떠십니까? 사실은 올해보다는 작년이 한 7만 명을 정원을 못 채웠습니다. 네. 작년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명대학 총장으로 가기 전 작년까지는 부산대학 총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이 가장 7만 명을 갑자기 모집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산, 대구, 광주, 대도시에 있는 큰 대학들이 수백 명씩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작년이 시작이었고 올해는 그 작년에 이제 그 7등급이 거천국립대학 수도권 바로 밑에 있는 충북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학생들이 다시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도권을 가기 위해서 수험 그 지원자는 조금 많아졌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부산도 작년보다 지원자는 많아졌지만 경쟁률은 이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보다 낮아진 대학이 있고 또 올라간 대학이 있지만 이 대부분들이 숫자가 원래 또 한 8만 명 정도 못 채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도미노 현상이 계속 물고 가는 현상인데 심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 중에 정해진 정원을 다 채운 대학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그 지난해에 상당히 대학이 고전을 했지 않나 싶고요. 금년은 그래도 이제 고3 학생 수가 조금 늘어나가지고 지수로 볼 때는 수시 전형 지원을 지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네. 수시 전형 지원자로 볼 때 경쟁률이 6.23대 1 정도. 그리고 올해는 그러니까 2022년도 대학을 볼 때 6.8대 1로 약간 선방을 했습니다. 선방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은 네. 아까 저 자료에도 나왔지만은 12개 4년제 대학 중에 6개만 6대 1을 넘겼습니다. 그럼 나머지 6개는 그 이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수시 지원했다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그 대학은 채우는데 그렇지 못한 대학은 또 미달 상태로 그렇죠. 지금 정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예. 그래서 학과가 텅텅 비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안타까운 게 올해는 고3 수험생이 좀 많아서 다행이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현실이라는 게 진짜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 수시 모집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수시 모집을 통해서 좀 학생들을 선점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전략으로 많이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 모집의 비중이 역대 최고 비중으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총장님. 역대 최고는 아니고요. 네. 2년 전에보다 많이 낮아졌죠. 지금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6대 1이라는 그 숫자를 이야기했는데 학생이 6개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6대 1이 돼야 빠져나가더라도 채울 수 있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수시 모집에 지원한 수험생들의 경쟁률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학교 입장에서 수시 모집을
늘린 비중, 그러니까 그 그래. 비중이 최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시에 예. 뭐 대학이 이제 지금 대학이 학생을 선택하는 시대는 끝났고요. 네. 학생이 대학을 선택합니다. 부산대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산대학교 1차 합격생이 대부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합격생을 뽑아내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수시를 늘려서 학생을 미리 확보해 네. 놓겠다는 전략이고 동명대학도 거의 90% 이상을 수시에서 뽑습니다. 90% 이상을 수시로 네, 뽑는다고요? 네, 네. 예. 거의 대부분 대학이 100%를 뽑습니다. 왜 정시에서 채울 자원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기도 네네. 하고 인재들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맞습니다. 그런 네.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지원자들의 그런 경쟁률은 좀 어땠어요? 그 동명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고등학교 작년에 비해서 네. 올해 이제 졸업생이 조금 늘어났고 또 네. 재수생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은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지만은 재작년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전부 서울에 있는 수도권이 거의 한 네. 15대 1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은 거의 한 6대 1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절반이 더 안 되는군요. 자꾸 벌어진단 말입니다. 네. 부산대학도 수년간 가장 경쟁률이 높아졌어요. 한 10한 5대 1까지 가지 않나요? 예, 그래서 성적이 공부가 조금 안 좋은 학생들도 옛날에는 부산대학을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산대학도 1차 합격생들이 다 빠져나가고 2차, 3차 학생들을 채우는 이런 행편이니 지역에 있는 우리 사립대학들은 수백 명을 못 채우는 현상이 올해도 발생을 합니다. 네. 작년에 그 출생자가 27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학 지원이 55만 명입니다. 정원에 포함해서. 네. 그럼 이 친구가 18년 후에 대학에 들어올 텐데 다 들어도 100% 다 들어도 두 개 중에 하나를 못 채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진국가 OECD 국가의 출생자 한 40%가 대학을 오거든요. 그러면 27 곱하기 0.4, 40% 하면은 10만입니다. 그럼 55만에서 10만 명이 이제 들어올 텐데 대학 10개 중에 8개 반이 18년 후에 없어집니다. 그만큼 심각한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지금 뭐 거의 뭐 200개가 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지금 국가가 뭘 했냐, 교육부가 뭘 했냐.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그 어떤 그 한계 대학을 정리하는 걸 반대를 했고 국가로서는 강제로 폐교를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극한 상황이 왔다.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제 국가가 교육부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대학이 다 무너질 수밖에 네. 없다. 그래서 심각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이런 위기를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을 것이고 또 한 달여 앞으로 수능이 다가온 상황에서 2022학년도 또 수능 입시 성적표는 어떻게 날 것인가 좀 떨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원장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이제 지금 금년도에 약간 입시 경쟁률이 조금 높아졌다 했지만 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인 거 아까 총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수적으로 봐도 우리 역 근처의 고3 학생 수가 2만 5천 명, 2021년도에 2만 5천 명, 2020년도에 2만 5천 명에 2021년도에 2만 6천 명으로 조금 늡니다. 느는데 그게 이제 3.5% 증가했다가 2022년도에는 3.8%포인트가 빠져버려요. 쑥도 빠져버려요. 그래서 수시 모집에 우리 부산 지역의 대학이 그나마 확보를 해놓지 않았다면 네. 이제 정시 모집의 결과를 대개 보면 정시 모집의 그 결과를 가지고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약간 외고로 빠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산 지역의 대학들이 정시 모집에 과연 그런 큰 기대를 할 수 있느냐? 그럼 그 평균 내면 지원율은 더 떨어지고 중원율은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개 대학에서 6대 1을 넘긴 대학이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를 정시로 모집해야 되는데 그 정시 인원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더 율은 좋아졌다 하지만 이거는 임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같이 보이고 네. 결국 다시 감소하지 않겠느냐, 많이 감소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방대, 특히 지방대 입장에서는 신입생을 모신다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컴퓨터를 사주고 휴대폰을 사준다, 그러니까요. 등록금을 장학금을 많이 준다 이러면 재정이 그렇죠. 힘들잖아요.
사립대학은 학생의 등록금에 의해서 경상경비 재정을 해가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원래 입학이죠. 네. 거의 지금 뭐 부산에 있는 내노라는 명문 사립대학들도 몇백 명 모집 못했습니다. 그럼 그게 고스란히 학교 재정에 네. 타격을 입으니 이게 계속 교육의 악순환이 되지 질과 재정이 다 않겠습니까? 또 나빠지는 교육이 거잖아요. 학생들한테 교육 비용이 더 줄어들고 그래서 또 학생들은 전부 수도권으로 서울로 가려 하잖아요. 사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보다는 지역에 있는 부산대학이라든지 동아대학 또 이게 있는 대학들 좋은 대학이 많거든요. 옛날에는 부산대학이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는 서울대학 다음으로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동아대학도 그 한강 이남에서는 영남대학과 동아대학이 사립의 쌍벽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강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네. 이게 이제 국가가 통제를 어떤 자율이 힘드니 개입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수도권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지역은 대학이 다 없어지면 지역 도시가 붕괴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이 붕괴되면은 수도권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쟁이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될 건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수도권 쏠림이라는 게 뭐 대학들의 뭐 서열 뭐 그런 것도 문제지만 나라 전체가 그렇게 온통 인구 집중, 수도권 경제 집중. 예.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 출산율이 0.6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0.6이라는 말은 성인 4명이 평생에 아기 1명 놓는다는 소리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가 전쟁 중에도 6.25 전쟁 중에도 70만 명 이상 태어났습니다. 근데 작년에 27만 명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금 전쟁 중입니까? 그만큼 먹고 살기가 맞습니다. 삶이 6.25 전쟁 때보다 더 험한 전쟁 속에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가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둡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네. 우리 어른들의 삶도 사실은 막막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과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교육비 불안감. 비싸죠. 집값 비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을 안 하려죠.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안 하려죠. 이게 악순환입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출산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지방대의 위기라는 게. 예. 이 저출산은 그 부산 우리 그 지역의 지난 10년간 만 18세 인구 감소율을 보면 네. 정확하게 더 나타나는데 이 감소율이 39.8%포인트. 그다음에 이게 이제 10년간이니까 2010년부터 2021년간의 대학 입학 지원하는 그 연령대인 만 18세 인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전국 평균이 얼마냐면 27.5%포인트가 떨어졌는데 부산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39.8%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이게 이제 주로 대학 입학 자원에 대한 주로 조사하는 데가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네. 그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16개 시도 중에서 감소율이 1위입니다. 우리 부산이. 그래서 39.8%라는 이 수치는 전국 평균보다도 높지만은 16개 시도 중에서 1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부산 지역은 더 그것이 심각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인재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부산 자체가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저출산도 있고 인구 유출도 심합니다. 유출이 심합니다. 옛날에 네. 불경이 경제가 여기 우리나라 70년대 경제 성장의 심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송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IT 기업들이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전통 제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 전환이 좀 늦어졌고 그래서 젊은 인구들이 태어나더라도 유출이 가장 심한 데가 부산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울산이고. 예. 그래서 그다음 그게 이제 경남. 예. 종합돼 보면 네. 2021년도에 대학 입학 인구가 약 3만 5천 명이고 네. 그다음 10년 뒤에는 이게 우리가 이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데 2만 7천 명으로 줄어들어서 3분의 1이 줄어드는군요. 10년간 약 23%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대학의 정원은 지난 10년간 대개 한 1.4% 정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게 빨리 감소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같은 감소율을 쭉 유지한다면은 매년 한 최소 2,000명에서 한 5,000명, 6,000명까지 부족하지 않겠나. 그럼 이 입학 정원이 그만큼 되면 이게 널려 있어서 그렇지 한 대학으로 모으면 큰 대학이 하나 없어지는 수준입니다. 없어져야 할 수준입니다. 네. 예. 지금 부산대학이 한 4,500명 된다 하셨죠. 네, 입학 지원이. 예, 동아대학도 한 5,000명 된다면 이런 대학이 하나씩 지금 없어져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예, 그 정도입니다. 네.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데 대학들의 입학 정원은 여전히 거의 줄지 않고 그대로인 이런 상황. 그러니까 출산율은 급감하고 그렇죠. 입학 정원은 거의 현상 유지고 그러니까 이 대학이 너무 우리 학생 수에 비해서 많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곧 전국에 300개가 넘는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지금 예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방대가 상대적으로 더 거의 심각한 위기에 내보이는 거잖아요. 지역대학은 지방대학은 다 멈춰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부산에 있는 대학도 정원을 100% 채운 대학이 없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립대학도 합친 M&A가 일어나고 있고 사립대학 간에 지금 뭐냐면은 한 개 대학을 이 정부가 정리를 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한 개 대학 정리라는 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그 교수라든지 직원의 고용 승계를 누가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학교 설립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자산이 거의 다 들어가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은 설립자들의 가족들이 밥벌이 수단으로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외국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고요. 그럼 그분들이 문을 닫게 하려면 적어도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에 얼마라도 주어야 되는데 그게 국회 법이 결여돼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손을 대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네네.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을 통과하는 데는 사립대학들이 구성원들이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법을 통과시키면은 대부분의 대학이 설립자한테 돈을 주었을 경우에 정리를 하려고 그런다고. 그럼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대학 간의 M&A입니다. 네. A 대학과 B 대학이 M&A를 하면은 그 학생을 그대로 다 흡수가 가능하고 지금 고용 승계도 되잖아요. 정원도 줄여서 좋고. 그러면은 국가에 개입 안 해도 되죠. 그리고 그러면 B 대학의 자산을 처분해서 이 A 대학의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되고 네. 그 일부는 설립자한테 우리가 퇴로를 좀 열어줄 수 있는 그게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지금 입법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내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네,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우리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수도권 대학에서는 이런 고민을 할까?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감의 강도가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다. 온도 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총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 그 이제 원장님, 예. 우리가 지방 대학으로서 이제 부산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인데 왜 이런 그 지방 대학의 위기가 생기고 이런 원인이 생기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아주 베이스가 되는 그 원인은 그 인구수, 그 다음에 18세 이상의 그 대학생 진학 자원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선 그 우리 부산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또는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좋으면 네. 우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서 네. 외부에 있는 걸 유출은 많더라도 학령 인구를 증가시키면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부산의 인구수는 줄어도 20대는 안 줄고 있거든요. 안 줄고 있어요. 이제 그걸 더 안 줄게 하고 나가는 수만큼 더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적 물적 자원이 전부 수도권으로 쏠리고 이미지도 서울이 좋고 수도권이 좋고 부산의 이미지, 부산시티의 이미지는 뭐냐? 노인과 바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국 도시 중에 고령자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바다뿐이다.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몰릴 리가 없고 그다음에 지방대학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좀 부정적으로 돼 있고, 전 저 지방대학에 나와봤자 갈 데가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출구 전략이 지금 제대로 안 돼가 있고, 그리고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이 제가 요 최근에만 봐도 몇 번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 바뀌는 과정에 대학들이 최근에 이제 지산학 협력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한 것을 제가 몇 년간 한 걸 알고 있는데, 네. 대학들도 사실은 또 잘 안 움직여요. 자기들의 어떤 자존심 문제인지 뭔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도 실행을 해본 느낌이 없어요. 그런 결과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 정부가 대학을 평가하는데 이제 대학을 평가해서 재정지원대학 지정대학에서 제외되는 거 이런 거 평가하지 않습니까? 거기 평가 지표를 보면 정량 지표가 52점, 정성 지표가 48점인데 정량 지표 중에서 특히 학생 충원율이 전에 10점이었던 걸 20점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지방대학이 딱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다가 평가 지표 자체가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돼 있어서 졸업생 취업률도 5%니까 취업처가 다양한 수도권은 유리할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정성 지표로서 보면 또 교육과정 운영이나 개선에 또 한 20점 대가 있으니까 이거는 대학에서 잘 안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점수 못 받고, 그 다음에 수업 교육과정 운영, 다시 말해 열심히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 되겠지 했는데 이건 5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점수 못 받는 곳에 점수가 저계가가 있고, 네. 잘 안 되는 데는 5점, 저계가가 있으면서 노력 안 하니까 또. 그런데 또 실제로 성과는 또 거기 점수를 많이 갖고 주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대학에 계신 분들은 불만이 많으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한마디로 뭐 총체적 난국이다. 여러 예. 가지로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들이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정원을 줄인다든지 뭐 학과를 통합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사이에 100개가 넘는 학과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대학들 상황은 어떤가요? 실제로 많이 줄었습니까? 정원이 그렇게 지금 많이 줄은 건 아니고요. 물론 부산보다 더 작은 도시에는 정원을 많이 줄였죠. 네. 아까 조금 전에 교육부에서의 획일적인 평가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가. 그래서 지역 대학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줄였는데 이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학과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새로운 학과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는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이라든지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보면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뭐 한 교육부에서 어떤 재정을 가지고 한 2, 3%씩 매일 줄이라 그러죠. 그 정도 수준이었고 학령 인구 그것만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라진 학과가 있는 반면에 요즘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또 학과도 많이 생겼습니다. 네. 문제는 그러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학생 수에 비해서 대학 지원이 많다는 데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처진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변화를 안 한 이유도 있습니다. 혁신을 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고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우선 재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교수를 뽑고 새로운 또 커리큘럼을 갖다 엮고 하다 보니까 앞서 나가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 모든 대학들이 지금 서울대학을 그대로 다 따라가려 하잖아요. 커리큘럼이 다 비슷하다고. 지역에 맞는 어떤 특성화 전략, 커리큘럼, 교육 방법을 가지고 학생을 유치하는 전략을 했더라면 네. 저는 또 다른 길로 가지 않았었나. 제가 이제 부산대학교에 쭉 있다 보니까 부산대학 총장까지는 부산대학교 같은 거천국립대학은 학생을 모집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요. 제가 이제 사립대학을 옮겼잖아요. 그러면 동명대학은 부산대학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교육을 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대학도 변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 밖의 어떤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또 대학 내의 어떤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또 수도권으로 향하는 인구는 점점 더 많고 지방대학이 앞으로 가게 될 길은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지방대학을 살릴 제대로 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잠시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면은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을 일괄적으로 다 살릴 수는 없지만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금 특별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들의 사정이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교육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학별로 어떤 재정이나 교육 상황을 평가해서 최악의 경우 폐교할 수도 있게 하고 또 권역별로 충원율을 또 봐서 정원을 좀 감축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어요. 현재 그 위기 상황을 잘 담았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총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도시에서 부산은 그래도 대학 수가 지금 학생 수에 비해서 많습니다. 2년제까지 합쳐가지고 24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또 학생 모집하는 게 또 굉장히 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순천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거기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 없어지면 그 지역의 경제 생활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외국의 사례로 보면은 미국, 독일, 영국에 보면은 지역에 골고루 우수 대학이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수도권에 좋은 대학이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70년대는 부산대학이 서울대학 다음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대학이 대학 평가에서 18등을 합니다. 그리고 경북대학이 20등이고요. 그럼 상위 20개 중에서 18개가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아무리 어떤 공정한 잣대로 대학을 없애려 하지만은 상위권에 있는 대학이 전부 다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평가에서는 항상 지역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학생을 채우지 못한 대학을 문을 닫게 하는 건 시장 논리에서 맞잖아요. 그걸 충원율을 갖다 이어놨다고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충원을 못 내서 더 억울한데 그 충원율마저 평가를 받아서 또 대학을 문을 닫으라니 지역 경제는 붕괴가 되고 어려운 상황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의 분포에 따라서 대학을 흩어놔야 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흩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사립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분이 칼럼에 자기 있는 모교를 지역에 보내자 그랬잖아요. 이것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그에 따라서는 국가의 기관, 교육부의 추진력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흩는 것도 어렵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지역에 흩는다 쉽지 않죠. 또 하나 대책은 제가 국가교육회의 위원입니다. 고등교육 개위원장까지 했고요. 전국에 있는 학생을 골고루 정원을 줄이자 그랬습니다. 네. 그게 지금 시행을 지금 맞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그래서 이야기들을. 수도권도 같이 줄이라.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까 3주기 평가에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유명한 대학들이 빠졌잖아요. 그게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거는 수도권끼리 경쟁시켜라. 지역에는 지역에 있는 경쟁을 시켜서 그래야 이게 젊은이들이 지역으로 몰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의료 의대라든지 치대라든지 약대는 우수한 학생이 가려고 하잖아요. 지역에 있는 인재를 50% 뽑는 거로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수도권의 젊은이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지역에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학교부터 지역에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국가의 어떤 핵심 어떤 방향들이 정착이 돼야 되고 이보다 더 센 정책이 나와야 지역에 있는 대학이 살고 지역 경제가 저는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학령 인구가 워낙 감소하다 보니까 지방대학에만 이 정원 감축의 고통을 줄 것이 아니라 이걸 모든 대학가의 문제로 공통의 과제로 인식을 하고
수도권 대학도 정원을 줄여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총장님께서도 하셨고 교육부에서도 그게 맞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정책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수도권 대학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우리는 크게 아쉬울 게 아직까지는 없고 왜 우리까지 고통을 분담해야 되냐. 당장 정원 줄이면 등록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어렵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 괴리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예, 그 말씀하시는 대충 그 내용과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내용의 그 어떤 그 백업 데이터라 그럴까요? 그 근거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네. 그 대학 재정을 제가 좀 한번 올해 좀 담당한 적이 있는데 네. 이 대학 재정 수준이 이제 2018년도 지금 그게 2019년 20년 아직 그 탑재가 안 돼가지고 못 봤는데요. 2018년도 기준 학생 1인당 재정 규모는 수도권이 2,176만 원인데요. 네. 부산은 1,458만 원밖에 안 돼요. 재정 수준이. 그만큼 이제 우리 대학 재정이 학생 1인당으로 나누면 열악합니다. 수도권에 네. 비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718만 원 정도가 학생 1인당 적고요. 그다음에 그 지출하는 교육비 수준을 보면은 서울 지역이 1인당 1,557만 원 정도 교육비를 쓰고 있습니다. 대학이. 그런데 부산은 1,118만 원입니다. 거기 벌써 439만 원 차이가 납니다. 440만 원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다가 학생들, 교육반 학생들의 그 인적 퀄리티라 그럴까? 그 속에 들어있는 자원적 측면, 그걸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 교육 만족도라든지 취업 준비도라 그럴까요? 네. 취업에 대한 어떤 열망이랄까요? 그거를 이제 뭐 설문조사를 했는데 같은 기준으로 하면 이게 비교 점수입니다. 다른 그 형태로 한 게 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데요. 서울은 64.9점 나옵니다. 근데 부산은 58.2점 나옵니다. 학생들의 그 학교 만족도도 낮고요. 그다음에 전공 만족도, 지금 현재 대학을 들어가서 전공을 하고 졸업한 뒤에 그 전공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떠느냐를 물어보면 서울은 61.7점입니다. 약 62점이 나오고 부산은 58점 나옵니다. 거기서 벌써 한 3점, 4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방대학 다니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취업 준비 그 어떤 준비성이라 그럴까요? 레디니스가 이 토익 점수 같은 데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서울은 861점 나옵니다. 부산은 평균 765점으로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졸업 전에 취업의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울 학생들은 51%가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다녔다. 그런데 부산 애들은 한 45%밖에 안 됩니다. 한 6점 차이가 예. 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학생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나에게 투입되는 학교의 교육 교육 비용 자체가 적다 적습니다. 보니까 수업에 대한 만족도나 모든 면에서 그리고 취업에 대한 어떤 의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출발부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방대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뭐 지방대, 수도권대 이렇게 너는 너고 나는 나 식으로 나눌 게 아니라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게 이제 국도 균형 국가의 역할, 발전이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예. 제가 이제 뭐 부산대학 총장하고 어제도 서울 가서 중앙대학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네. 토론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또 국회 교육위원장을 모시고 또 토론을 했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 교수 또 경제인들은 지역을 우습게 봅니다. 부산도 그 아주 시골 아니야. 그래서 그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가 어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 가보면 대학이 그 지역을 먹이 살립니다. 네. 그 대학이 골고루 흩어져 있다 보니까 대학 중심 어떤 경제, 그다음에 일자리, 기술 창출, 그다음에 문화, 사회 문제 해결 이런 게 대학이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경제 그다음에 어떤 다른 분야보다는 정치가 상당히 낙후돼 있다 지금 그러잖아요. 네. 지금도 대통령 선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짜증나는 그 토론을 가지고 국민들을 지금 시간을 네. 뺏고 있잖아요. 아무도 지금 그 토론을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들이 정말로
식견 높은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 미래 100년지대가라는 이야기는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교육 정책이 엉망인데 미래가 어떻게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 교육 문제가 지역에 있는 학교,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걸 이슈로 만들어서 네. 그 좋은 정책을 담아서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이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어느 한 어떤 장관이 내가 해결하겠다. 우리나라의 어떤 가버넌스 구조에서 권력의 어떤 그 분석을 보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모든 그런 뭐 정치로 측면에서 가는데 부터 좀 바뀌어야지 이게 가능한 일일 것 같고 네. 수도권의 우수 대학을 지방으로 아예 이전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인들부터 그런 생각 가져야 이게 가능한 일인데 참 쉽지는 공공기관 않다. 흡기는 예. 정말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어려웠을 겁니다. 해냈잖아요. 지금 제2차 공공기관 지금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 지금 안 지키고 있거든요. 공공기관, 대학도 공공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정말 혁명적인 어떤 발상이 또 정책 시행이 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늪은 맞습니다. 더 심화될 거고 예.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공기관, 뭐 기업들 그리고 대학들의 지방 이전, 부산 이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지방대학을 졸업했을 때 어떤 강한 인센티브 이것이 없이는 지방대에 입학하는 어떤 강한 동기부여를 하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 지방대학을 가볼까라고 조금이라도 고민하게 만드는 어떤 이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어떻게 예. 보세요? 그 이제 지금 여태까지 노력하는 과정을 보면 예. 아까 우리 총장님도 말씀하셔서 그 지방의 특성화나 또는 특화하는 그런 전략이 교육부에 의해서 지금 유도되고 있거든요. 네. 유도되고 있는데 그래서 부산시도 그 지산학협력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대학들이 모여서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자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 선진국처럼 우리도 이제 선진국 유엔에 의해서 선진국의 지명을 받았는데 행정수도, 경제수도, 교육수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그 정치적인 큰 힘도 좀 필요하고 네. 그럼 우리 부산의 대학이 과연 그럼 전혀 노력이 없었느냐 하면 제가 이게 오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2020년도 중에 부산 지역의 4년제 대학의 백과수가요. 1,347개나 됩니다. 그럼 학과가 없어진 걸 백과라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네. 산업의 변화나 시대의 변화에서 그 학과 이름을 바꾸거나 변신을 한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금년 5월 달에 발표한 그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혁신 지원 방안이라는 그 교육부의 그런 그 내용을 보면 각 그 경제 영역별로 특화 산업을 이제 지원받아서 그게 맞는 대학으로 발전하라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맡은 지 얼마 안 되지만은 와서 지산학협력센터 그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한번 해보자는 노력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걸 볼 때 네. 우리 스스로도 약간 부끄러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총장님 말씀 맞다나 지역에 그 인재가 될 만한 예를 들면 의대는 지역 그 고등학교에서 몇 프로 할당해서 뽑는다든지 네, 그렇게 하면은 또 외국인들도 저 인도나 이런 지역에 있는 그 학생들은 영어권에다가 또 이 코딩 사고나 이런 체계적인 사고가 잘 되거든요. 그런 인재를 좀 그 유입해서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말하자면 사회적인 뭐랄까 인프라가 지금 겨우 노력한 게 이제 부경대에 있는 통합 그 기숙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부산시에 벤치마킹 할 만한 지역에 통합 기숙사를 많이 해서 그것도 사립대학에서 좀 출연을 해서 같이 지어서 네. 각 학교별로 그 입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율을 좀 배분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구 전략이 많이 필요하다. 갖춰져야 되는데 네. 그게 좀 부족하니까 자꾸 서울 수도권을 몰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예. 대학들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지방 아닙니다. 대학들이. 네. 하지만 앞으로 변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총장님께서도 두잉 대학이라는 것을 또 새로 신설하시면서 대학에 좀 변화를 모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부산대학 총장 할 때 직선제 총장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그 당시 되었습니다. 네. 제가 공약으로 무학점, 무학년 이걸 한번 보려고 했어요. 무학점, 무학년, 무학점, 무티칭. 그 무티칭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전읽기 100건을 하자. 고전읽기 100건 미국에 있는 그 좋은 대학들은 전부 고전읽기 100건이 필수입니다. 학점이 없이 패스 페일로. 그래서 이제 부산대학은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동민대학은 조금 중형급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사립대학에 가서 제가 이제 만든 교육과정이 두잉 교육과정이에요. 두잉 교육과정이 두잉이라는 말은 스스로 실천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무학년, 무티칭 90명을 이번에 뽑아서 그 무학년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 대학에서는 몇 과목이 F가 나면은 진급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없애서 4년 안에 그 과목을 들으면 졸업이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무티칭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영어를 가르치기보다도 외국 노래 부르기. 예를 들어서 영어 노래를 한 50곡 부르면은 영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어 노래 한 30곡 부르면은 되듯이. 그래서 외국 노래 100곡을 부르면 10학점을 줘요. 그리고 읽기. 쓰기, 하버드 대학의 핵심이 대학원이 아닙니다. 네. 읽기, 쓰기, 말하기. 그거는 핵심 과목이고요. 그리고 뭐 악기, 1인 1악기를 반드시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연주를 해서 합주를 하면 그게 학점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 변신을 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네. 동민대학이 아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서울대학과 부산대학교가 경쟁을 할 수 없지 않나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를 누가 잘하냐 하면 로봇이 잘합니다. 로봇은 물으면 답이 100%다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둑도 알파고가 이기지 이차고가 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식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는 자기의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는 끝났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로봇을 어떻게 누가 잘 해법을 하고 부리는가가 관건이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네. 문제 해결 능력 인간이라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에 시대가 많이 변하고 네네. 원하는 인재도 달라지고 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은 인재를 이게- 키우기 위해서 예. 두인 대학을 만들어서 카리큘럼도 완전히 우리나라에는 없는 새로운 카리큘럼을 만들어서 교육을 제가 한번 예. 혁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각 지방 대학들이 모두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고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께 간단한 한 말씀씩 듣는 것으로 이 시간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저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벌써 이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의 그 지역 혁신 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현재 센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대응 전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그 컨설팅을 발주하고 있고요. 곧 이제 중간 발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드라이브를 좀 걸고자 하는데요. 우선 우리 대학도 지방 대학의 특성화 그게 스스로 좀 가속도가 좀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교과목 혁신 속도도 아까 지금 우리가 과거에 배우던 그런 교과목 갖고는 안 되고 지금 상고가 없어진 지도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과목 혁신 속도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대학이 지역사회 교육기관을 넘어서 지역 혁신의 주체로 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럼 지역 특화의 역할이 되려면 지역 혁신의 역할 주체가 되려면 그런 역할에 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일본에서는요 사회공헌지수라고 해서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상생협력 지원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응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대학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하는 네, 이 교육부 네. 정책 이런 것에 좀 네. 적극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도 간단하게 네, 한 말씀 전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동의합니다. 예. 대학
혁신이 변화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학이 변화하려고 해도 너무 정부에서 규제가 많아요. 제가 부산대 총장하면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바꿔놓고 나왔습니다. 지금 사립대학에 유유자산이 많습니다. 대학 재정은 어려운데 유유자산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을 어느 정도 하도록 허락해주라. 네. 그 수익을 가지고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교육비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줘야 되고 그러지 않고는 재정이 없는 우리가 계획이라든지 경영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학생 자원은 줄어들고 그리고 정부의 규제는 많아지고 대학이 힘듭니다. 정부도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대학 교수님들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이 있어야 할 곳에 학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 대학들은 그야말로 생존 위기에 처했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것이다라는 불길한 예언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각 대학은 물론이고 교육부와 부산시 모두 협력해서 인재들이 모여서 꿈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K토크 부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